안녕하세요. 낭독 덕후가 읽어주는 책방의 낭독 덕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동양북스에서 나온 정어리 작가님의 같이 읽고 싶다가도 혼자 읽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프롤로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한 사람들.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서다 진풍경을 목격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평소 같으면 서로 마주보며 밥 한 숟갈 먹고 이야기하고 반찬 하나 집어먹고 수다를 떨어야 할 직원들이 죄다 한 방향으로 벽을 보고 앉아서 멍하니 TV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얼마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해지자 회사에서는 식당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동료의 눈이 보이던 위치에는 식사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원 간 대화를 삼가달라는 안내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처음엔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서 가족 오락관처럼 대화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조용한 식사 문화에 적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변화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활이 편하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침묵이 일상화되고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면 보자는 인사가 미덕이 된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나와 같은 내향형 인간,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한 번쯤 생각해본 내향인들. 회사에서 회의가 사라져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내향인들. 심한 경우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던 사람들. 이들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내향인을 위한 응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사회생활이 심히 고달픈 사람, 일보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 내향적인 성격을 비관하며 자학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응원가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장르를 바꾸고 싶다면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에 들어가 이 책을 펼쳐보자.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한 채 1장부터 읽으면서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내 안의 내향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은 나. 괜찮은 걸까? 내향인이어도 괜찮을까? 혼자 있고 싶다. 대화는 하면 할수록 지친다. 우르르 모여서 먹는 밥보다는 혼자 먹는 삼각김밥이 마음 편하다. 사람이 싫지는 않은데 모임에 가면 10분도 안 돼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는 모습을 상상한다. 혼자서 집에 가는 길이 더 편하다. 지하철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괜히 가운데서 멀리까지 걷는다.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너무 내향적이지 않은지 고민해 봤을 것이다. 내향성은 장애나 질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은 이미지도 아니다. 너무 부침성 있는 성격이라서 고민이야. 우리 애는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라 걱정이에요. 라고 고민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격 고민은 대부분 내향인의 몫이다. 애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어려서부터 자주 듣던 말이다. 나 역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게 좋았다. 그런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면 누군가 말 좀 하라면서 다그친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말 좀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말을 해야지.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라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새 꼬리표가 붙는다. 조용하다, 예민하다, 유약하다, 소심하다, 낯을 가린다 등등.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니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이 많은 편이다. 행동하기 전에 우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들 눈에는 이것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들은 걱정과 불안이 많고 예민하다. 또한 인간관계가 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사람 성격도 마찬가지다. 내향적인 성격 덕에 이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해서 뭐든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다. 또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교류하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내향적 성격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향적 성격이 뭔지부터 짚어보자. 내향성은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다. 안으로 향한다. 내향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사회적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내향적 세계에 저장한다. 혼자 사색하거나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집사와 일정 거리를 두고 식빵 자세를 한 고양이처럼 자기 영역이 확실하다. 사람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난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심신이 급속도로 피곤해진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지속하는 일에는 젬병이다. 말하기보다는 주로 듣는 쪽이다. 외향인은 사람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발산함과 동시에 충전한다. 하지만 내향인은 사회적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비누처럼 녹아서 조그맣게 줄어든다. 사람들은 나를 고갈시킨다. 나는 나를 다시 채우기 위해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찰스 부코스키.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처음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카를 구스타프 융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는 오늘날 널리 사랑받는 성격 분류 테스트 MBTI의 조상님이다. 융은 1921년에 심리 유형론을 펴내고 사람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융에 따르면 성격은 크게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뉜다. 그리고 내향인과 외향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다시 네 가지로 나뉜다. 인식을 감각적으로 하는가? 직관적으로 하는가? 사고를 중시하는가? 감정을 중시하는가? 그에 따라 성격 유형은 모두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일관된 특성을 보인다는 내용이 요점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있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거는 외향인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그러나 사회적 울렁증이 있는 내향인에게 이런 일은 미스터리에 가깝다. 그렇다면 내향인은 바람직한 인간상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인가? 내향성이 일종의 열성인자라면 진화의 과정에서 진작에 도태되어 세상에는 외향인만 생존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향인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통계상 미국 인구의 47%에서 55%는 내향적인 성향이다. 절반 정도는 인맥관리보다 혼자 책 읽는 시간을 더 즐긴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세상에 내향인보다는 외향인이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 내향인은 자신과 비슷한 내향인과 우정을 나눈다. 내향인의 인간관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외향인은 어떨까? 그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외향인과 더 자주, 많이 어울린다. 이들은 내향인보다는 폭넓은 인맥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내향인의 수는 줄어들고
외향인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이를 네트워크의 외향 편향이라 부른다. 외향인이 실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외향인들끼리 만나서 어울리며 SNS에 사진을 올릴 때 내향인도 어딘가에서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카페에 있거나 서점에서 홀로 책을 구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향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안심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차분하고 생각이 깊다는 점, 예민하지만 섬세하다는 점, 이런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2장. 내향형 인간의 사회생활. 내향인의 스트레스 관리법. 내향인은 예민한 프로 불편러. 내향인은 한 마리의 예민한 고양이를 닮았다. 사소한 자극도 몹시 신경이 쓰인다. 사무실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내향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하는 소음이 가득하다.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는다. 앞자리 후배가 아까부터 와드득 소리를 내며 얼음을 씹어먹는다. 복도에서 마주친 상사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온종일 신경이 쓰인다. 사람들의 잡담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옆에서 전화를 받던 동료가 기분이 좋지 않은지 투덜거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5명 중 1명이 HSP라고 밝혔다.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은 매우 예민한 사람을 말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HSP 중에서도 70%는 내향인이다. 또한 내향인은 피질각성 정도가 높다. 이 때문에 같은 자극을 받아도 크게 동요한다. 뇌가 항상 깨어있으므로 쉽게 피곤해진다. 즉, 내향인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뇌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선천적으로 예민하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헛기침, 잡담, 웃음, 발소리까지 신경 쓸 일도 참 많다. 다른 사람의 별 생각 없는 행동도 혼자 분석하며 속을 태운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유난스럽고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는 대범함과 소심함의 차원이 아닌 자극 민감도의 차이다. 앞서 제롬 케이건의 자극 반응 실험에 참여했던 두 아기를 떠올려보자.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울음을 터뜨린 아기는 내향적 기질을 타고났다. 성인이 되어서도 레크레이션 시간에 풍선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일이 달갑지 않다. 그에 비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아이는 본투비 외향인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부 자극에 무덤덤하다.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해 괴롭다. 말과 글로 알려주지 않으면 남들은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른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내향인은 기분을 표현하지 않으니 더욱 이렇게 느낀다. 원래도 감정 표현에 인색한 이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이후로 사는 게 더 불편해졌다. 처음에는 오히려 편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을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신도 혹시 나만 불편한가? 하고 궁금해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렇게 앓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민한 내향인은 스트레스 부자다.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빠르고 격하게 반응한다. 내향인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내면이 어떤지 잘 알 수 없다. 겉보기에 온순한 내향인의 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하루하루 축적된 스트레스와 긴장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몸과 마음의 병이 난다. 스트레스를 묵묵히 견디며 자신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문제를 마주하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석이다.
예민함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 그렇다면 내향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예민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외부 자극의 원인인 타인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잠깐씩이라도 연습을 통해 어떤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싫은 사람 얼굴은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 차분하게 호흡을 고르자. 키보드를 치고 있는 손끝의 감각을 느껴보자.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는 편한가? 허리가 굽지는 않았는지 살피며 자세를 고쳐보자. 커다란 투명벽이 내 주위를 둘러싸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라고 상상해보자. 지금 제일 중요한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에 신경이 무뎌지게 된다. 두 번째로 자극을 차단하자. 사무실에는 주의력을 빼앗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듀얼 모니터, 멀티 작업창, 스마트폰의 진동, 전화벨 소리가 우리를 괴롭힌다.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다가도 금방 다른 곳으로 신경이 분산된다. 원시 시대에는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피로하게 만든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업무를 단순화하자. 전화와 메신저도 적당한 핑계를 대고 나중으로 미루자. 잠깐 기마개를 쓰는 것도 좋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 세 번째로 카페인을 줄여보자. 줄이기 힘들면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자. 커피는 한국인의 체력 포션, 게임에서 체력을 채우는 약이다.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오후 4시쯤 되면 졸음이 밀려온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신다. 커피를 사랑하는 직장인의 흔한 모습이다. 한국인은 1년에 353잔의 커피를 마신다. 이는 세계 평균인 132잔의 3배에 달한다. 문제는 카페인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 연구에 의하면 커피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불안감, 예민함, 수면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카페인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불쌍한 왕따를 자처하지 말자.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선량한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진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고 치자.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재미있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기면 된다. 그런데 너무 예민해지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웃다니 너무하다 라고 생각한다. 혹은 뭐야,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큰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보자. 정 사람들의 대화가 신경 쓰인다면 조용히 자리를 비우고 바깥 공기를 마시자. 또 급한 일이 없다면 그냥 그 무리에 끼어 대화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타인과 거리를 둔 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되는 일은 없다. 다섯 번째, 아주 조그마한 소리나 사건에도 예민해진다면 몸이 너무 피곤한 건 아닌지 돌아보자.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기 쉽다. 자신의 최적 수면 시간을 파악하라. 몇 시간을 자야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 체크해보고 항상 그 시간만큼은 지키는 습관을 들이자. 아무리 바빠도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일을 하는 건 자신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해도 좋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나 점심시간에 잠깐만이라도 눈을 붙여보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섯 번째, 의도적으로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자. 좋은 기분과 행복한 느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하루 중 얼마나 자주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가? 실제로 유쾌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크게 웃어보자. 물론 회사에 일하러 다니지 놀러 다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아닐까? 지인과 동료에게 일부러라도 농담을 건네며 한 번 더 웃으려고 노력해보자. 혹은 때때로 웃긴 자료를 보며 딴짓을 하자. 일하다가도 몰래 기분 좋은 상상을 하자. 때마침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할 기회가 늘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한 번쯤 꼭 느껴보자.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연민의 마음 갖기다. 가끔 사느라 심신이 지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민의 원래 뜻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친구나 동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또 다른 괴로움을 부른다. 실컷 욕을 해도 내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여전히 화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괴로운 나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자. 혐오 대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내가 괴로운 만큼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자. 3장. 내향인의 장점을 활용하라. 독립성.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힘. 내향인이 독립적인 이유. 내향인은 청성적으로 독립적이다. 독립성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성향이다.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남에게 도움받고 부탁하는 상황을 가능하면 피한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곧잘 말한다. 남이 나를 챙겨주는 게 달갑지만은 않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자신의 삶 속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MBTI 전문가 폴 디 티저는 에너지를 얻고 쓰는 방향으로 이를 설명한다. 외향인은 타인 중심적이다.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 반면에 내향인은 자기 중심적이다. 타인과의 교제보다는 혼자만의 사색을 즐긴다. 외부의 자극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소음이다. 그러다 보니 외향인보다 내향인이 독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향인은 바둑을 두듯이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를 받으면 주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교류가 늘수록 내향인이 좋아하는 내적 충만함을 만끽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향인은 친절, 도움, 인정, 칭찬과 같은 보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한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일을 떠넘기지 않는다. 문제를 풀기 위해 옆 사람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 물론 내향인도 남들의 인정과 격려, 소속감 같은 사회적 보상을 좋아한다. 다만 이러한 보상을 얻기 위해 외향인보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타인 중심적인 외향인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활발하고 싹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기본값이다. 하지만 내향인은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오히려 내향인을 독립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에너지의 방향이 타인 중심인 외향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다 보니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심하면 강박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행히 내향인은 그런 면에서 좀 무심하다.
주류 문화나 유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상대적으로 적다. 권위나 다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내향인의 태도는 그들에게 내면의 자유를 선물한다. 사회적인 동물도 독립성이 필요하다. 인간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류의 조상 때부터 현대까지 생존과 번식 문제를 해결해왔다.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개체는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다. 우리 조상들은 함께 사냥하고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생존율을 높였다. 이렇듯 사회적 행동은 인류가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이었다. 사회적 교류는 인간의 본성이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스킨십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요소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천적 앞에서 물고기 떼가 뭉치는 것처럼 다수를 따르는 일이 언제나 생존에 유리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단체 OX 퀴즈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답을 선택하면 맞는 답을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린다. 권위 있는 한 사람의 의견이 틀린 걸 알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집단의 결정이 꼭 최선의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리와 거리를 두는 내향인은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다. 모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자신만의 직감을 발휘한다면 휩쓸리지 않을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콰이어트를 쓴 작가 수정 케이는 내향인에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직감을 믿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리 내향인들은 그녀의 조언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함으로써 세상의 지배적 기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비록 목소리는 작더라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한다. 독립적인 내향인이 되는 방법. 독립성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기에 앞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여보려고 노력하자. 자신의 취향과 욕망, 가치관이 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지만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생각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세상은 내향인이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직장을 예로 들면 무엇이든 함께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일을 함께하는 것도 모자라 밥도 같이 먹는다.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면서 상사와 함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면 도대체 언제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필요하다. 또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한다. 특히 나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한다. 얕은 지식으로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기 어렵다. 현재 내가 좋아하는 분야 또는 앞으로 더 잘 알고 싶은 분야를 정하자. 처음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넓고 얕게 이것저것 배우고 체험해 보도록 하자. 그 중에 맞는 분야를 찾았다면 꾸준히 배우고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회적 고립을 조심하자는 것이다. 독립적인 내향인의 특성을 잘 이용하라는 것이 공동체 사회를 적으로 돌리라는 말은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라는 말도 아니다. 내향인인 당신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4장. 성격을 바꾸지 않고도 인생을 바꾸는 방법. 당신의 내향성을 드러내라. 나만의 내향성을 존중하라.
왜 나는 씩씩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을까? 왜 당당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 못할까?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왜 창피할까? 내향인은 외향성 중심의 사회를 살면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한다. 부모님과 친구 등 주변 사람의 지적에 내향성을 단점으로 여기고 개선하려 한다. 그런데 꼭 내향적인 성격을 고쳐야만 할까? 흔히 고양이는 내향인, 강아지는 외향인으로 비유한다. 고양이가 훈련을 받는다고 강아지처럼 될 수 있을까? 타고난 기질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고양이에게 개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억지로 외향성을 추구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타고난 나의 성향을 존중하자. 억지로 외향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혼자만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타인과의 교류가 그리워진 때가 있었다. 그때 여러 모임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두루두루 하게 되었다. 취미 미술, 글쓰기, 달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스포츠 댄스 모임이었다. 그곳은 그야말로 외향인들의 집합소였다. 구석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패배자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스포츠 댄스는 다른 남자 멤버들에게 인사하고 춤을 추자고 해야 한다. 춤추는 동안 간간히 대화를 리드해야 함은 물론 뒤풀이까지 가서 활발하게 교류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 청춘 영화에 나오는 너드의 심정이 이런 걸까? 나 같은 내향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미션이었다. 이렇게 내향인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여러 모임을 전전한 결과 나는 극도의 피곤함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외향성을 과잉 추종한 대가였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글쓰기 모임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 다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감상을 나누는 것이 내향인인 나에게는 딱 맞는 것 같다. 또 억지로 뒤풀이까지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한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날에는 굳이 모임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았다. 가까운 카페에서 머물다가 모임에 도착해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근처 카페에 있다가 왔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밝히는 건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식당에서 못 먹는 음식 재료를 미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들깨를 빼달라고 미리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내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다. 혼자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이 이런 점을 먼저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내향성을 잘 드러내보자. 억지로 외향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내향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밝힐 때 오히려 삶은 편안해진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잠을 못 잤더니 졸리네요. 저는 혼자 있어야 진짜로 쉴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람이 많은 모임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혼자 있어야겠어요. 라는 식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저도 가고 싶지만 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본심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자신의 내향성을 결점이자 장애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면과 외면의 목소리가 일치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기.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성공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종류의 충고들은 내향성을 침범하기 쉽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거절하지 말고 어울려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라. 모임이나 파티에 가면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라. 혼자 밥 먹지 마라. 먼저 말 걸고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흔히들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수긍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만의 가치관, 확고한 생각이 없으면 이런 조언들도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살면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서와 유튜브에 쏟아지는 조언들을 따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연락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잡아먹는 전자기기를 멀리해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도피할 필요가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몸을 내던질 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향인은 까다로운 화초를 키우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은 보존하고 고갈되면 재충전해야 한다. 따라서 자극은 되도록 멀리하거나 줄이고 휴식은 가능한 한 늘리는 편이 좋다. 활동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멈추고 쉬어야 한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기운을 차릴 수 있는지 잊어버린다.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극한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목숨을 연명하다가 병이 나고 만다. 자신이 내향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미리 한계치가 보인다. 몸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조심하자. 그래야 몸이 급작스레 나빠져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직장 스트레스 줄이는 법. 조용히 일하는 내향인에게는 죄가 없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인터폰, 갑작스러운 상사의 호출로 회사에서는 늘 긴장 상태다. 점심시간엔 팀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외근을 하느라 혼자 있을 수가 없다. 퇴근 무렵엔 예고 없는 번개와 회식이 기다린다. 등을 보인 채 일하는 사무실은 내 모니터 화면이 뒤에서 훤히 보인다. 입사의 기쁨은 짧고 사회생활은 영원하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외향적인 척, 사기친 대가를 치르는 걸까? 부끄럽지만 입사 초기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 적이 있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서였다. 일은 힘들고 존재감은 낮은 힘든 나날들이었다. 다시 입사 0년차로 돌아간다면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성적인 성격은 단점이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우가 이런 앤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거야. 입사 초기에 나를 평가했던 면접관 선배가 농담조로 말했다. 면접 때 보여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내성적으로 변한 후배 때문이다. 분명 이상한 일이다. 거의 모든 직원이 입사 전까지는 외향인이다. 자기소개서 속 에피소드는 패기가 넘친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눈에 띄기 위해 옆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뛰고 소리친다. 내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본 모습을 숨긴다. 하지만 역시나 오래가지 못한다. 입사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나 역시 내향적이기로 유명한 직원이 되었다. 수년 후 여전히 내향인인 나는 오늘도 회사에 출근한다. 직장 생활 큰 문제 없다. 내향적이어도 괜찮아. 친절하고 성실하면 되잖아. 너도 이제 말도 편하게 하고 다른 팀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라. 회사 분위기가 너무 도서관 같으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서 일만 하는 후배가 답답한 나머지 선배들이 해준 조언이다. 네가 먼저 밥도 사달라 그러고 술도 마시자고 해야 한다. 외향적인 선배들은 물론 동기들조차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안타깝게도 내향인이 따라하기에는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들이었다. 내향인은 타인과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른 팀 사람한테까지 말을 걸 여력이 없다. 돗대기 시장 같은 사무실에서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 술을 마시자고 부르는 사람이 없기만을 바란다. 약속은 최소 며칠 전부터 알고 있어야 마음이 준비를 한다. 지나고 보니 직장 생활의 열쇠는 익숙함이었다. 내향인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처음 하는 업무에 적응해야 하듯 동료들과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분위기를 주도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스타일은 아니어도 자기 할 일은 그럭저럭 해낸다. 게다가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이 놓치는 것을 잡아낸다. 스몰 토크는 영 어색하지만 일과 관련한 대화라면 문제없다. 동료들 사이에 분쟁을 유발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싫어한다. 보통의 직장인으로서 이 정도면 A급은 아니더라도 충분하지 않은가?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는 타입이구나. 같이 일하는 선배에게 들은 이 말이 비난보다는 칭찬으로 들렸다. 사람 좋고 성실한 내향인에게 외향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내향적인 사람이 성실하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다면 같이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연스럽게 부르는 곳도 많고 같이 일할 때마다 호감과 좋은 평판이 쌓인다. 동료들에게 적응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누구나 처음 적응 기간에는 힘이 든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쌓는데 집중하자. 어느 순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선배가 말 걸기 전에 필요한 말을 건네라. 그렇다고 가만히 일만 했을 뿐인데 직장 생활이 살만해졌다는 건 아니다. 여전히 사회생활은 힘들다. 회사 일은 만만치 않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는 더욱 어렵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라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많은 직장인이 출퇴근과 대면 업무로부터의 해방에 환호했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근을 택했다. 아무래도 비대면 근무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라면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을 기억해보자. 싸움에도 선빵 필승이란 말이 있다. 그러니 회사에서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싶다면 역으로 먼저 필요한 말을 건네면 된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의사소통이 제로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회사라는 공간은 누군가 당신의 연락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동료와 상사는 AI가 아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주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면 새벽 배송을 주문한 제품은 굳이 배송 조회를 하지 않는다. 배송에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상품을 몇 번이고 배송 조회한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다. 알아서 빨리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는다. 시작, 중간, 완료 단계를 상사에게 시의적절하게 내가 먼저 보고하자. 나의 업적을 은근히 알려라. 류준열 주연의 영화 돈을 보면 증권사 브로커인 주인공의 사무실이 나온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직원별 거래 대금과 수수료 실적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여준다. 이런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면 어떤 직원이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제3자는 잘 모른다. 자신이 내향적인 직장인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업적을 알려야 한다. 상사와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종종 팀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물어라. 잘한 일이 있다면 밝혀라. 말하기 부끄럽다면 자료로 보고할 때 본인이 성취한 내용을 은근히 어필해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라. 상사와의 소통 빈도가 늘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와 담 쌓고 지내지 마라. 소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평판을 쌓는 게 좋다. 그는 당신 옆에 있다가 6시가 되면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도 아니다.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도움을 주고받는 버팀목이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팀의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업무, 관심사, 요새 힘든 점 등 편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라.
팀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 자료를 종종 공유하는 것도 좋다. 당신이 팀 전체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내향인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 만들기.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한 상태로 일하려면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급이 높을수록 개인 공간을 보장받는다. 평직원은 자신의 모니터 화면이 공개된 채로 일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 책상 배치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 게다가 오늘날 공유 오피스 등에서는 칸막이 없는 구조의 업무 공간도 많다. 이것은 공간을 절약하고 소통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내향인에게는 끔찍한 구조다. 한 연구에서는 공유 공간이 소음공해, 갈등,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자극에 민감한 내향인에게는 심리적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티션은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후배가 회사 어디선가에서 대형 화분을 2개나 구해왔다. 그는 자기 자리 뒤편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기 시작했다. 슬프게도 화분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훌륭한 사생활 보호수단이 되어주었다. 사무실마다 환경에 맞는 셀프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책꽂이를 하나 더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가방이나 책을 쌓아서 파티션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무실에 사람이 들어올 때 내 화면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모니터를 돌릴 수도 있다. 혹은 각도에 따라 화면이 보이지 않는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여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도 쪽에 책상이 있다면 건의해서 파티션을 높여라. 남의 화면을 훔쳐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성벽을 쌓아라. 사무실 소음으로부터 길을 지켜라. 내향인에게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내향인에게는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실은 도서관처럼 조용해서도 안 되며 실제로도 도서관 열람실이 아니다. 누구는 전화하고 누구는 회의하며 누군가는 잡담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나 업무는 누가 대신해 줄 것인가? 그럴 때는 귀마개를 사용해보자. 귀마개는 시끄러운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무실 소음과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필요하다. 귀마개를 끼면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 상사가 부르는 소리는 간혹 놓칠 수 있지만 집중력이 상승하는 효과는 굉장하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위한 디지털 파티션도 있다. 통신사마다 있는 투넘버 서비스다. 몇천 원만 더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전화번호를 쓸 수 있으므로 개인용과 회사용 전화를 구분할 수 있다. 번호가 2개면 퇴근 후나 주말 등 업무 시간 외에 걸려오는 전화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SNS에 자동으로 회사 사람이 뜨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또 요즘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하면 프로필도 개인용과 회사용을 따로 저장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회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면 강력히 추천한다.